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전해드리는 오늘 디펜스 브리핑은 아주 작은 전술적인 제대에서 사용하는 소형 전술 무기에 대한 소식부터 전략원잠이라는 전략적인 분야의 무기까지 완전히 극과 극의 성격의 무기 소식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전술 무기는 미 육군이 대전차화기를 구매를 하는데 이 구매하는 신형 대전차화기가 3세대 전차를 파괴할 수 없는 그런 위력의 무기다.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고요.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최근에 영국의 공격 원잠 전력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라고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큰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을 잘만 활용하면 우리나라가 공격 원잠 잘만 하면 버지니아급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 육군의 차세대 개인 돌격 무기 IAM 사업의 최종 승자가 스웨덴 사브로 결정됐습니다. 기존에 사용 중이던 M136, 일명 AT4의 개량형이 선정됐는데 판저파우스트 3 대체 사업을 고민 중인 우리 군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 국방부가 육군의 차세대 개인 돌격 무기 도입 사업에서 스웨덴 사브가 제안한 모델을 선택했으며 XM919로 명명된 이 신형 무기의 초도 물량 도입을 위해 4억 9,435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병 휴대용 M72, M136, M141 등의 견착식 무기들을 모두 대체할 예정인 XM919는 사브 외에도 제너럴 다이내믹스 오더넌스 앤 택틱스 시스템과 노르웨이 남모 등 3개 업체가 경쟁했습니다. 각 업체는 모두 기성 제품을 가지고 이번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사브는 자사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AT4의 최신 개량형인 AT4CS를, 제너럴 다이내믹스 오더넌스 앤 택틱 시스템은 독일의 RGW90을, 남모는 M712EC 모델을 제안하며 경쟁했는데요. 미국은 제안 요청서 발행 1년여 만에 사브의 AT4CS를 선정했습니다. 미 육군은 IAM 사업의 기본 요구사항으로 20파운드 이하의 무게, 40인치 이하의 길이, 최대 1640m의 사거리와 실내 사격 가능 등의 조건을 걸었는데요. 생존성 향상과 범용성 강화를 위해 3세대 전차 전면 장갑 관통 능력은 요구 조건에서 삭제됐습니다. 베스트셀러 무기인 AT4의 최신 개량형인 AT4CS는 전작에 비해 무게가 늘어난 8kg급으로 꽤 무거워졌지만 텐덤 탄두를 도입해 관통력이 강화됐고 후폭풍이 크게 감소해 실내에서도 발사가 가능한 무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미 육군은 내년부터 일선 부대에 XM919를 배치하고 초도 발주 물량을 2029년 이전에 모두 인수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실전 경험이 많은 미군이 왜 이런 무기를 도입하는지 우리 군 관계자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IAM 사업, Individual Assault Munition이라고 해서 이 사업에서 어떤 모델들이 경쟁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사진은 사브에서 제안한 AT4CS고요. 이 AT4CS는 8kg의 무게에 500m, 이것은 전표적입니다. 이동 표적에 대해서는 250m까지 유효사거리가 줄어들고요. 균질하변 강판으로 450mm 이상을 관통할 수 있는 무기로 제안이 됐습니다. 또 다른 후보였던 RGW90, 보통 마타도어라고 불리는데 이 시스템은 좀 더 무겁습니다. 8.9kg이고 500m의 전표적을 공격할 수 있고 균질하변 강판 500mm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것을 이용해서 러시아군 신형 전차를 꽤 많이 파괴를 했죠. 그리고 또 다른 후보였던 남모의 M712EC, Enhanced Capability라는 신형 모델인데 기존의 M72와 비슷하게 3.4kg으로 굉장히 가볍고요. 대신에 사거리가 350m, 유효사거리입니다. 굉장히 짧은 편이고 관통력도 이 경쟁 모델 가운데서는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AT4CS는 Confined Space,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사격할 수 있다라는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데 이런 대전차 로켓 혹은 대전차 무반동총 같은 경우에는 반동이 없는 대신에 후폭풍이 엄청나죠. 보통은 10에서 15m까지 위험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후폭풍이 엄청나면 실내 공간에서 발사할 수가 없습니다. 시가전에서 방에 매복해서 창문을 통해서 밑에 있는 전차를 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 대전차화기들은 후폭풍 제어를 위해서 뒷부분에 연질 플라스틱 같은 걸 놔서 후폭풍을 그 연질 플라스틱이 흡수해서 깨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AT4CS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소금물로 채워진 그 덩어리를 뒤에다 집어넣는데
그 덕분에 이 후폭풍이 발생하는 위험거리가 1m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뒤에 사람만 바로 옆에 서 있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발사가 가능한 수준이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왜 3세대 전차를 파괴할 수도 없는 이런 무기를 보병 휴대용 대전차 무기로 구매를 했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기들은 공통적으로 500mm 미만의 관통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3세대 전차들, 기본적으로 장갑 두께가 무지막지하죠. 1000mm 이상은 가는데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관통력을 가진 무기들을 대전차 무기로 구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미 육군이 괜히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사실은 보병이 전면에서 다가오는 전차의 전면 장갑을 향해서 대전차 로켓을 발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 길가에 숨어 있거나 건물 옆에 숨어서 전차의 측면을 노렸죠. 측면을 노리면 반응 장갑이 설치가 돼 있더라도 전차의 장갑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400에서 500mm 정도의 관통력을 가진 무기로도 충분히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병 휴대용 무기 바로 윗제대, 중대급 이상에는 제블린이나 엔로 같은 미사일이 편제가 되죠. 이런 거는 무리 없이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미 육군도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굳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통력을 확보할 필요는 없겠구나. 자, 우리 군도 지금 판저파우스트 3 대체를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여 년쯤 전에 한화에서 이런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단거리 보병용 대전차 무기인데 구체적인 재원은 보안이기 때문에 ROC를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은 기존의 판저파우스트보다 훨씬 더 우수한 수백 밀리미터 정도의 관통력을 가졌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발사관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중량은 기존의 판저파우스트보다 가벼운 수준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요구 조건이었죠. 이것을 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하겠죠. 결국 이런 요구 조건을 다 맞추지 못해서 한화에서 요구했던 이 대전차 무기는 사장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병들이 휴대하는 이러한 휴대용 로켓 무기는 전차를 정면에서 공격하기 위해 존재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고요. 주로 기관총 화점이라든가 벙커 이런 것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무기들입니다. 미 육군도 이번 요구사항을 전차 관통이 아니라 경장갑 차량을 파괴할 수 있어야 되고 흑벽돌, 강화 콘크리트 이런 것들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화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즉 보병들이 쉽게 들고 다니면서 일회용으로 한 번에 강력한 화력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지원화기를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현대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군은 아직도 대전차 화기는 당연히 전차를 잡을 수 있어야지, 그것도 3세대 전차를 정면에서, 이런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전장 환경들, 현대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좀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굉장히 우려스러우면서도 이 기회를 잘만 활용하면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국군 상승을 위한 전환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영국이 미국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극심한 잠수함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함께 힘을 합쳐 러시아 전략원잠을 견제해야 하는 영국이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의 모든 공격원잠이 장기 수리로 운용 불가 상태가 되면서 영국 전략원잠의 전략 초계 임무에 미국이 호위 임무를 요구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서양 전략 초계 임무에 나선 영국 해군 벵가드급 전략원잠의 호위 임무에 영국 공격원잠 대신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투입됐으며 이는 영국 공격원잠 전력 공백 문제 때문이라고 UK 디펜스 저널이 현지 시각 8월 29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영국 벵가드급 잠수함의 초계 임무 지원을 위해 영국에 전개됐으며 최근 패슬레인 해군기지를 출항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워싱턴 네트워크를 통해 교차 검증한 결과 해당 첩보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현지 시각으로 8월 25일 패슬레인 해군기지에서 영국 벵가드급 전략원잠 한 척이 먼저 출항했고 얼마 뒤 해당 기지에 전개돼 있던 미 해군 버지니아급 공격원잠 한 척도 그 뒤를 따라 출항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영국 해군에는 아스투트급 5척, 트라팔가급 한 척 등 6척의 공격원잠이 있는데요. 5척의 아스투트급은 짧게는 130일 이상, 길게는 760일 이상 수리 중이고 트라팔가급
트라이엄프함이 7월 3일 데번포트 해군 기지로 복귀한 뒤에는 가용 공격원잠이 단 한 척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영국은 미국에 공격원잠 호위 지원을 요청했고 미국이 마지못해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대서양에서 러시아 잠수함에 대한 헌터킬러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미국 공격원잠 전력에 공백이 생기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은 작전 소요 잠수함 66척 가운데 49척만 확보하고 있고 이마저도 가동률이 크게 떨어져 태평양과 대서양 모든 지역에서 극심한 잠수함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당분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영국의 잠수함 수리 지원 문제가 미군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초에는 그냥 첩보로 얘기가 됐었는데 8월 25일 벵가드급 전략원잠이 출항하는 모습이 찍혔고요. 이어서 한 명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미국의 버지니아급 공격원잠이 뒤따라서 나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벵가드급의 호위 임무를 버지니아급이 맡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영국에는 최신형 아스투트급 공격원잠, 헌터킬러 능력으로는 버지니아급을 압도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최강의 잠수함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저희가 국방TV 심층 분석을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영국의 공격원잠들은 전부 도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4년 8월 30일 기준으로 아스투트급은 253일째 수리 중이고요. 엠부시함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760일 동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트풀 같은 경우에는 487일, 오데이셔스 같은 경우에는 517일, 앤선 같은 경우에는 132일을 들어가 있고 가장 마지막에 작전을 뛰었던 트라팔가급 트라이엄프 같은 경우에는 58일째 수리 중입니다. 그리고 이 수리 일정은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스투트급 두 척이 추가로 건조 중이긴 하지만은 이건 역시도 언제 완공이 될지 모릅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지금 영국에 러시아 잠수함에 대한 헌터킬러 임무를 수행해 줄 수 있는 공격원잠이 단 한 척도 없다라는 뜻. 여기에 더해서 지금 벵가드급 전략원잠 이 4척에 대해서 호위 임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격원잠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공격원잠은 미국을 보조를 해서 북해 전체, 그리고 북대서양 지역, 그리고 바렌츠하고 나아가서는 백해까지 나아가서 러시아 잠수함에 대한 헌터킬러 임무를 수행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자국 전략원잠에 대한 호위 임무를 맡아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없어서 미국에 SOS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잠수함이 나만 아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도상에 미 해군의 잠수함 운용 거점을 몇 군데를 도식을 했습니다.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주에 있는 브레머튼,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디에이고, 하와이에 있는 펄하버, 그러니까 진주만이죠. 이렇게 거점이 있고 전진기지로 아프라하버라고 해서 괌에 기지가 있습니다. 대서양 거점은 코네티컷주에 있는 그러튼 기지하고 버지니아주에 있는 노포크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대서양에는 총 24척의 잠수함이, 태평양에는 총 25척의 잠수함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표에서 시울프급이 각각 한 척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대서양 쪽에 있었던 지미 카터가 술이 입고되면서 이 시울프급 잠수함이 한 척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질적으로는 23척을 가지고 헌터킬러, 전략원잠에 대한 에스코트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 잠수함 23척이 동시에 다 운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3직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 전력의 3분의 2는 어디선가 수리하고 있거나 훈련하고 있거나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7척에서 8척 가지고 이 넓은 바다를 커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략 원잠만 12척이 있고요. 순항미사일 원잠까지 포함하면 22척이죠. 이것에 대해서 전부 헌터킬러를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전략 원잠이 굉장히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죠. 원래 공구사형 4척이 있었는데 이 공구사형을 좀 확대 개량해서 2척을 추가로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탕급이라고 해서 공구6형 전략 원잠이 추가로 건조 중인 정황이 식별이 됐습니다. 중국도 궁극적으로는 8척에서 12척 체제의 전략 원잠 체제로 가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태평양에 있는 25척, 물론 이 중에서도 3직제를 감안하면 8척에서 9척 정도가 최대 가용 전력인데 이걸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까지 전략 잠수함을 만들어서 러시아와 공조할 준비를 하고 있죠. 이 때문에 미 해군에서는 1년에 적어도 2척에서 4척 정도의 버지니아급을
인수를 해서 이 노후 잠수함도 대체를 하고 전력 공백을 좀 메워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헌팅턴 인결스하고 제너럴 다이내믹스 이 두 개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해낼 수 있는 능력은 1년에 1.3척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오커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족한 버지니아급 잠수함 중에 3척을 빼서 호주에 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결국 이게 안 된다라는 걸 바이든 행정부도 깨달았는지 2주 전에 영국과 미국 주도로 이 오커스 레짐이 이 미국, 영국 양국의 공격 원잠 전력에 해가 되면,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이것을 파기할 수 있다, 1년 전에만 통보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오커스 협정을 수정을 했죠.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호주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국 내에서 자체 건조하는 잠수함은 뭐 최대한 빌빌 꼬아놨죠. 늦게 나오도록. 그래서 2042년에나 초도함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당장 3년에서 4년 후에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호주만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바뀌었지만은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전참모 총장이 작년에 일본의 공격 원잠 보유 가능성을 언급을 해서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미국이 일본을 주목하고 또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극심한 잠수함 부족 때문입니다. 일본은 결국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남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경주에 있는 문무대항 연구소에서 원자로를 준비를 하고 있죠. 2030년대 초중반 정도 되면 장3 배치 3는 원자력 추진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초도함이 나오는데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을 어떻게든 단축을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화오션이 미국 MRO 사업 하나를 수주했죠. 보급함 한 척을 수리하는 그런 계약이었는데, 이제 한국 업체들도 미 해군의 어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럼 정치적으로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미국을 설득하면 됩니다. 우리도 사실 중국의 위협,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핵잠수함이 필요한 상황이죠. 우리 자체 모델 잠수함이 나오기 전에 미국을 설득을 해서 호주에 주려고 했었던 그 버지니아급, 그 물량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HD 현대중공업이나 한화에서 충분한 건조 역량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와서 한국에서 건조해서 조기 전력화하고, 이걸 가지고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한 헌터킬러 임무를 수행을 하겠다. 못 믿겠으면 미 해군 장교를 데려다가 이 배에다 태워서 연합자산으로 운용하자. 호주 같은 경우에도 전자전기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걸 수용할 수 있다. 이 정도 카드만 제안을 해도 미국이 좀 솔깃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원잠에 대한 헌터킬러 임무는 동북아시아 지역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중국의 SLBM, 그리고 당장 올해부터 블라디보스톡하고 캄차카 반도 쪽에 러시아의 포세이돈 핵어뢰를 탑재한 특수목적 잠수함 2척이 배치가 되죠. 이것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옵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한다면 미국도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부디 우리 외교안보 당국이 우리나라 주변,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까지 잘 파악을 해서 미국을 상대로 어떤 협상 카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국운 상승의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